뜻하지 않게 원수 집안의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저택 뒤편에 있는 담벼락을 타고 정원에 들어갔다. 줄리엣, 그때 마침 줄리엣이 창가에 나타나자 줄리엣은 그가 로미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줄리엣, 줄리엣. 오, 사랑하는 로미오. 안녕하세요, 조카바보입니다. 제 조카바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었고, 두 번째 영상이 리어왕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 달 반 만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보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베로나라는 마을에는 캐플렛과 몬테규라고 하는 이름난 두 가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쪽 집안은 옛날부터 원수처럼 사이가 나빠서 먼 친척은 물론 하인들조차 서로를 미워하며 마을에서 만날 때마다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싸우기까지 했다. 이런 싸움으로 인해 베로나 마을은 하루도 평화스럽지 못했다. 캐플렛 경이 성대한 만찬회를 베풀 때는 몬테규 집안 사람만 아니라면 그 누가 가더라도 환영받았다. 그런데 이번 캐플렛 가문의 만찬회에는 많은 신사와 숙녀들이 참석했는데 몬테규 경의 아들 로미오가 살그머니 참석했다. 몬테규 집안 사람으로서 이 만찬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참석하면 캐플렛 집안의 로잘린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로미오의 친구 벤볼리오가 가면을 쓰고 나가면 안전하게 로잘린을 만날 수 있다고 로미오를 꼬셨다. 로미오는 로잘린이라는 여인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로잘린은 로미오를 좋아하기는커녕 깔보며 업신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인 벤볼리오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로미오를 데리고 나가 일방적인 짝사랑에서 그를 구해주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젊은 로미오는 벤볼리오와 또 한 친구 머큐쇼와 함께 가면으로 가장하고 캐플렛 경이 베푸는 만찬회장으로 갔다. 캐플렛 경은 그 세 젊은이가 몬테규 집안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마침내 흥겨운 댄스 파티가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로미오는 사뿐히 춤추고 있는 어떤 한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았다. 로미오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까마귀 무리에 섞여 있는 흰 백로와 같이 아름답다며 혼잣말로 칭찬했다. 그런 말을 캐플렛의 조카인 티볼트가 우연히 듣고서 가면을 쓴 사람이 로미오라는 것을 눈치챘다. 원래 성격이 괴팍한 티볼트는 몬테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가문의 만찬회를 방해하기 위해 왔다며 물어뜯을 듯이 화를 내며 로미오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캐플렛 경이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또한 로미오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사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티볼트의 난폭한 행동을 멈추게 했다. 티볼트는 하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댄스 파티가 끝나자 로미오는 아까 그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점잖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그녀와 소곤소곤 얘기했다. 상냥하고 아리따운 그녀의 손을 잡고서 그녀를 여신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그 여신에게 예배드리는 신자로 비유해서 말했다. 그는 신자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니 그 용서로서
키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가씨는 대답했다. 당신의 태도는 너무나도 공손하고 그 생각하는 것도 고귀합니다만 키스만은 안 되겠어요. 여신이라 해도 입술은 있는 것이니 그 입술로 키스해 주시면 되지 않겠소. 입술이 있긴 하지만 그 입술은 기도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여신이여. 나의 기도를 받아들여 부디 키스를 허락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망해서 기절해버릴 거라오. 두 사람이 이렇게 불꽃 같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 뒤에 로미오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건 그녀가 몬테규 집안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캐플렛경의 외동딸 줄리엣이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원수 집안의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줄리엣 또한 사랑하게 된 청년이 몬테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사랑의 씨앗이 싹트게 된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다. 밤이 깊어지자 로미오는 두 친구와 함께 캐플렛경의 저택을 나왔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저택 뒤편에 있는 담벼락을 타고 정원에 들어갔다. 그때 마침 줄리엣이 창가에 나타나자 캄캄한 하늘에 태양이 솟아올라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창가에 턱을 괴고 밤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로미오는 차라리 저 손가락에 낀 장갑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면 그녀의 얼굴에 닿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혼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로미오는 그녀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오, 나의 아름다운 천사여. 저 위로 당신이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당신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며 당신을 하늘의 천사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로미오가 서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그녀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 사랑하는 로미오. 당신은 어째서 로미오인가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주세요. 당신의 신분을 버려주세요. 그것이 싫으시다면 하다못해 나의 약혼자라고 고백이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도 캐플렛이라는 이름을 버리겠어요. 하면서 몸과 모든 마음이 그의 것이 되어버린 자기를 받아달라고 중얼거렸다. 이 사랑의 고백을 엿들은 로미오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나무 그늘 아래 숨은 채 속삭였다. 자기를 약혼자로 생각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녀가 원한다면 이름을 바꾸고 싶으니 로미오라는 이름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말했다. 줄리엣은 정원의 어둠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놀랐다. 자기의 비밀을 모두 엿들은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곧 그가 다시 한번 속삭이자 줄리엣은 그가 로미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기 집안 사람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몬테규 집안의 사람은 죽게 될지도 모르니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줄리엣은 안타깝게 얘기했다. 그러자 로미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겐 당신의 눈이야말로 캐플렛 사람들의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미움을 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적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줄리엣의 얼굴은 완전히 홍당무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로미오에게 자기 맘을 엿보인 것을 부끄러워했다. 로미오가 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은밀히 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줄리엣은 로미오를 사랑스러운 몬테규라고 부르며 사랑을 고백한 것은 밤의 어둠에 휩싸여 자기의 생각을 흘려버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은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겉으로만 얌전한 체하며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을 애태우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로미오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의 사랑을 맹세하자고 했지만 줄리엣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의 고백을 벌써 들었으니 서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때 줄리엣을 유모가 불렀다. 유모는 원래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날이 새기 전에 빨리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줄리엣은 금방 돌아와서 또 로미오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이 정말 고결한 것이라면 두 사람의 결혼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면서 자기 운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남편으로 여기고 이 세상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줄리엣은 몇 차례나 유모한테 불려갔다. 그러나 갔다 돌아오고 다시 갔다 또 돌아오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조금은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했기에 두 사람은 결국 아쉬워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됐다.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는 이미 먼동이 트고 있었는데 줄리엣 생각에 로미오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근처의 수도원에 있는 로렌스 신부를 만나러 갔다. 착하고 선량한 신부는 로미오가 이른 새벽에 찾아온 것을 보고 분명히 상사병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고 온 것이라고 꿰뚫어 보았다. 잠시 신부는 로미오가 로잘린에 대한 사랑의 고민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백을 듣고 줄리엣에 대한 새로운 정열적인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신부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 깊이 사랑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사랑에 빠진다며 충고도 해주었다. 하지만 로미오는 로잘린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었으나 줄리엣은 자기와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서 결혼을 승낙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부님은 원래 캐플렛과 몬테규, 양가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줄리엣과 로미오, 이 젊고 순수한 이 사람들의 결합이 양쪽 집안이 화해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두 사람을 도와 결혼시키기로 했다. 로미오는 정말 행복했다. 줄리엣도 하인에게 그 소식을 듣고 로렌스 신부에게로 달려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신성한 결혼식을 치렀다. 캐플렛 부인은 자기 조카 티볼트를 잃고 비탄에 빠져 공작에게 이 재판을 엄중히 다뤄줄 것을 부탁하면서 벤볼리오의 증언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로미오의 어머니 몬테규 부인은 티볼트가 먼저 머큐쇼를 죽였으니 이미 죄를 저지른 티볼트를 죽인 것이므로 로미오는 무죄라고 항의했다. 공작은 부인들의 싸움에 동요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결국 로미오를 베로나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줄리엣에게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새색시가 된 지 겨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로미오와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니 말이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땐 가까운 사촌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슬퍼했지만 곧 티볼트에게 죽음당할 뻔한 남편이 무사한 것을 한없이 기뻐했다. 동시에 억울하게 추방되는 남편의 쓰라림을 생각하며 그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픔보다도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다. 로미오는 그 사건을 벌이고 나서 로렌스 신부가 있는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추방 사실을 전해 듣고는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줄리엣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모두가 지옥이었다. 신부님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미쳐버릴 만큼 괴로운 로미오는 아무런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슬퍼했다. 그곳으로 마침 사랑하는 줄리엣의 하인이 왔기에
그는 다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신부님은 조용히 로미오를 타일렀다. 자네는 티볼트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자신까지도 죽어 자네를 태양처럼 믿고 따르는 아내까지도 죽게 할 셈인가. 높고 고귀한 신분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을 만났을 때 훌륭하게 참고 견뎌나갈 만한 이 용기와 덕이 없다면 천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는가. 사형을 당하는 대신 추방 선고만으로 그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게. 그래도 자네가 사랑하는 줄리엣이 무사하고 또한 티볼트와의 싸움에서도 자네가 죽지 않고 살았으며 이미 줄리엣은 분명히 자네의 아내가 아닌가. 이처럼 신부님은 여러 말로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나 로미오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신부님은 로미오가 다시 힘을 내게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마침내 로미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안정을 되찾았다. 신부님은 그날 밤 줄리엣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은밀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즉시 추방된 곳으로 떠나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적당한 기회를 봐 자기가 그들의 결혼식을 다시 주선하여 양 가문이 화해하게 되면 공작도 로미오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미오는 신부의 분별력 있는 충고에 따라 그날 줄리엣과 함께 지내고 새벽에 혼자 만투하러 떠날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로미오는 전날 밤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그 정원에서 그녀의 방으로 숨어 들어가 사랑하는 아내 줄리엣과 함께 아쉬운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정말 반갑지 않게도 너무나 빨리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더니 동쪽 하늘에 찌르는 듯한 태양빛이 이 연인들에게 작별 시간을 알려주었다. 로미오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 쓸 것을 약속하며 이별을 고하고 추방지인 만투아로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에 창문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혼자 남은 그녀를 애타게 바라보았다. 외로이 땅에 서서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로미오도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날이 밝아서 베로나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분명히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로미오가 떠나가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캐플렛 경은 줄리엣에게 파리스 백작이라는 아주 젊고 멋진 청년과 결혼하라고 말했다. 깜짝 놀란 줄리엣은 자기는 너무 어린데다가 티볼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청혼을 거절했다. 자기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인 캐플렛 경은 그녀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음 주 목요일에 파리스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혼담을 딸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줍음 때문일 것이라고 오해했다.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하던 줄리엣은 언제나 어려움을 의논하던 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로렌스 신부는 깊이 생각한 뒤 줄리엣에게 그 결혼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 절대로 파리스와 결혼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은 그녀에게 결혼을 피할 하나의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을 약속한 뒤 결혼 전날 밤에 신부님이 전해주는 약병에 든 약을 마시라는 것이었다. 그 약을 마시면 42시간 동안 몸이 싸늘해져서 생명이 끊어진 듯이 되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의 관습대로 영구차에 실려 캐플렛 일가의 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42시간만 지나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로미오가 그녀를 만투하러 데리고 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줄리엣은 로미오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파리스와 결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위험스러운 모험까지도 해볼 결심을 하고 신부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을 다음 날로 앞둔 수요일 밤, 줄리엣은 약을 몽땅 마셔버렸다. 줄리엣은 혹시 신부님이 자기를 로미오와 결혼시킨 것에 대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독살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해보았다. 또한 얼마 전에 죽은 티볼트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덩그렇게 혼자 두 눈을 뜨고 있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로지 로미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파리스가 콧노래를 부르며 줄리엣을 깨우러 들어왔을 때 그녀는 방에 쓰러진 차디찬 시체로 변해 있었다. 온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파리스는 두 사람이 서로 손도 잡아보기도 전에 죽음이 줄리엣을 데려간 것에 대해 대단히 슬퍼했다. 캐플렛 부부의 슬픔은 더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훌륭하게 짝지어 출가시키려 했는데 잔인하게도 죽음이 앞장서 버린 것이다. 축하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비참하게도 장례식의 준비물로 변해버렸다. 결혼식에 사용할 맛있는 음식들은 장례식의 손님 대접 음식으로 바뀌고 혼례식의 축하 노래는 쓸쓸한 장송곡으로 바뀌었으며 신부가 걸어가는 길에 뿌리려고 했던 꽃들은 이제 묘지로 옮겨가는 시신 위에 뿌려지게 되었다. 나쁜 소식은 항상 좋은 소식보다도 빠르게 마련이다. 만투아에 있던 로미오가 있는 곳에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다. 자기가 죽자 줄리엣이 와서 자기 입술에 키스를 해주어 다시 되살아나는 꿈이었다. 그러나 베로나에서 온 소식을 듣고 현실은 꿈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신부님의 심부름꾼은 아직 로미오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로미오는 신부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르는 채 그날 밤 말을 타고서 베로나의 무덤 속에 있는 그녀에게로 떠났다. 그는 줄리엣에게 가는 도중 많은 돈을 주고 독약을 손에 넣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줄리엣을 한번 만나보고 그 독약을 마시고 자기도 그녀 곁에서 죽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로미오는 한밤중에 베로나에 도착해서 캐플렛 일가의 오래된 공동묘지로 갔다. 그가 횃불을 들고 무덤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이 못된 몬테규가 감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줄리엣의 무덤에 꽃을 들고 슬픔에 빠져 한밤중에 찾아온 파리스 백작이었다. 그는 물론 로미오가 줄리엣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원수 집안인 몬테규가 무덤을 파헤치러 온 것이라고 오해하여 화를 내며 덤벼들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베로나의 법률로 위협하며 로미오를 체포하려고 했다. 로미오는 지난번처럼 끔찍한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싸움판을 벌이게 되었고 파리스는 제정신이 아닌 로미오의 단칼에 죽고 말았다. 로미오는 파리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행하게 죽은 파리스를 무덤에 넣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줄리엣이 곱게 누워 있었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어여쁜 얼굴이었다. 신부님에게서 받은 마취제를 먹고 잠들었을 때와 똑같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피투성이가 된 티볼트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로미오는 그 시체에게 용서를 빌고 줄리엣을 위해서 그를 사촌이라고 부르며 자기가 자살하여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로미오는 사랑하는 줄리엣의 입술에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하고 나서 독약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것은 신부님이 건네준 마취제와는 다른 진짜 독약이었기 때문에 효과는 순식간에 나타나 로미오는 즉시 쓰러져 버렸다.
그곳으로 마침 신부님이 허둥지둥 나타났다. 신부님은 만투하러 보낸 편지가 로미오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서둘러 무덤으로 찾아온 것이다. 신부님이 주위를 둘러보니 캐플렛 일가의 무덤 속은 이미 횃불로 빛나고 있었고 칼과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로미오와 파리스가 이미 숨이 끊어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줄리엣이 마취약 효과가 다 되어 깨어났다. 그녀는 곁에 신부님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로미오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신부님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줄리엣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한 뒤 서둘러 도망쳐버렸다. 혼자 남은 줄리엣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약병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곤 그가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을 깨닫고 몇 방울이라도 남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의 입술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줄리엣은 얼른 거기 떨어져 있던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찔러 사랑하는 로미오를 따라 자살했다. 그 뒤에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파리스 백작과 함께 왔던 하인이 묘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베로나가 온통 떠들썩해져 몬테규경과 캐플렛경을 비롯하여 공작도 함께 그곳에 모였다. 신부님은 잔뜩 긴장하여 부들부들 떨며 숨어있던 묘지 뒤편에서 붙잡히고 젊은 두 남녀의 숨은 사랑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와 함께 로미오의 자살에 대한 모든 내용은 로미오의 하인이 가지고 온 유서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공작은 몬테규와 캐플렛, 양쪽 집안의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질책하며 하늘에서 자녀들의 사랑을 통해 이와 같은 무서운 천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문의 가장들은 앞으로는 원수 관계를 버리고 자식들의 무덤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심을 파묻어버리기로 했다. 젊은 캐플렛과 몬테규의 남녀가 결혼했듯 두 가문은 이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악수를 나누었다. 이미 비극은 저질러졌지만 두 가문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그동안 그들의 적대 관계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가문의 뿌리 깊은 증오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조카바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